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시간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5% 내려가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르면 10월 정도에 시행이 추진이 됩니다. 10월 중순 정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준금리 0.5%에 2%를 더해 2.5로 돼 있죠. 지금은요 0.5에 3.5%를 더하는데 이걸 낮춘 겁니다. 전환율 넘을 땐 계약 자체가 무효다. 지금 이 얘기 참 많이 나왔었죠.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경우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적용해서 월세를 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걸 내리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서울시청도 셧다운, 준 3단계 격상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단계가 완전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6일간 1,200여 명 확진됐습니다. 특정 지역과 집단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엔 거리두기 3단계가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2단계 인상을 3단계로 높일 경우는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바로 경제입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은 피해가 불보듯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 경제 측면 대응책도 필요하다. 이번 주 내에 3단계 버금가는 조치가 시급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문가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의사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의사협회 정부 협상 결렬됐습니다. 2차 집단 휴진 강행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견을 못 좁혔다. 내일부터 전공의들 무기한 휴진입니다. 전국의 의사들도 26일부터 28일까지 동참할 예정이다. 지금 굉장히 코로나19로 다급한 상황인데 이런 일까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물론 제목부터 좀 봐주실까요? 광주에서 무릎 꿇은 김종인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보수정당 대표는 처음이다. 여기 사진 봐주세요. 어제 이 모습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몇 가지 입장을 좀 읽기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수행했던 다른 전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들이 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어요.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윤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묶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부작용입니다. 코로나 부작용. 지금 그동안 코로나 부작용 몇몇 분들이 과거에 좀 얘기하셨는데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 부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치료를 끝낸 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권 강타했습니다. 코로나19 정치권에 영향을 줬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는 확진된 분들 있고요. 자가격리 있는 분들 있고요. 결과를 또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당의 전당대회 자체가 차질을 빚는 상황까지 좀 빚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릎 사죄입니다. 방금 일면 기사 소개 때 봤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어제 광주를 찾아가서 무릎 사죄를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남자끼리 툭툭 친 정도, 이 정도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도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이 광화문 집회, 연휴 동안 있었던 이 광화문 집회 그 이후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전국의 버스 70여 대가 상경을 했다. 그럼 이 70여 대의 사람들이 탔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다 오신 건데요, 이분들은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갔죠. 코로나 시한폭탄이 되는 건가? 이 걱정입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깜깜이 감염, 전국 확산 우려가 있다. 서울, 부산 검사 행정명령 발동했고요. 집회 투입 경찰 7,000명 전수검사. 어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교인 그리고 접촉자 소재 파악을 위해서 경찰이 지금 뛰고 있고요. 교회 인근 최대 입시학원에서 학생들 16명 이상 지금 확진 판정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뭔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방역 당국이 여러 가지 설명과 좀 걱정을 좀 내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16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23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이 588명으로 서울 393명, 인천이 35명, 경기가 160명이고 비수도권도 35명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확진자가 근무하거나 거주 등 일하고 있는 장소인 콜센터, 직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다른 교회까지 추가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제 18시 기준으로는 총 114개소 중에 11개소에 50명의 2차 전파 이상의 확진자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어제 방역 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관련 기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눈길을 잡은 기사였어요. 그림도 좀 있고요. 손님 27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한 직원들은 멀쩡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파주 스타벅스 매장의 미스터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사실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멀쩡한데 손님들만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잡아주세요. 뭐 글자가 좀 작은데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그 커피숍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2층 천장형 에어컨 밑에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방문 2시간 30분 사이에 줄줄이 감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요, 여기서 하루 종일 일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마스크와 위생 장갑. 마스크의 위력 보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뭐 숫자와 함께 일단 이 매장이 커피숍이 되게 그렇죠. 통유리입니다. 창문이 없죠. 그러니까 환기가 쉽지 않아요. 통유리로 돼 있고요. 그리고 천장형 에어컨입니다. 그럼 이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뭔가 퍼질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손님들 대부분은 들어오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앉아 계시면 벗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미착용 상태. 그리고 뭐 손에 의한 접촉 등등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 2층 화장실 잠깐 쓴 1층 초등학생도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 아랫부분에 밑줄이 좀 그어져 있어요. 좀 기사가 작은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제 마스크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입으로 들어올 1만 마리, 10,000마리의 세균이 한 마리에서 3마리로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만큼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마스크가.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스터리가 아니라 뭐 풀렸네요. 답이. 마스크와 장갑이었다는 겁니다. 자, 관련 기사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코로나19의 부작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치료를 마치신 분들에 관한 얘기예요. 탈모에 당뇨, 위장병, 코로나 후유증 고통.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못된 바이러스인가면요. 치료하신 분에게 이런 증상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머리에 안개 낀 것처럼 집중이 안 된다. 퇴원 5개월이 지난 박현 교수의 호소. 이거 기사로 많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20대는 우울 등 정신적 후유증 많아. 20대는 뭐 가볍게 지나간다고 알려 있잖아요. 그런데 치료를 받은 뒤에 완치가 된 뒤에도 후유증이 있다는 겁니다. 우울감 등. 치료비 개인 부담 뭐 수백만 원 내기도 한다. 그렇죠. 후유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 표현을 완치란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유증이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남는다면 이건 완치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은요. 지금 뭐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광화문 집회 야외입니다. 야외인데 그곳에 참가하셨던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동안 실내보다는 야외는 안전한 거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게 틀린 겁니까? 틀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외가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실외라고 해서 이제 전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실외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해 있고 밀집해 있는 상황이라면 예. 사람 간에 전파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집도가 중요한 거지 실내인지 실외인지 이거보다는 밀집도 부분을 집중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기사에 좀 소개됐는데요. 한 커피 매장입니다. 커피 매장에서 지금 천장형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아마 확산이 된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직원들은 멀쩡한데 그곳을 다녀간 손님들이 많이 확진되고 있어요. 자, 이거 좀 마스크가 그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했기 때문에 멀쩡하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겁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이제 마스크의 중요성은 뭐 이전에 좀 이견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예. 지금은 여러 가지 분석과 논문을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분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예. 이제 그 안에서 환자분이 한 분이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예. 마스크 착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고 예. 다른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않으면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거의 아주 소수만 발생한다든가 예. 2차 발생자가 거의 없는 상황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착용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특히 실내에서요. 예.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더워져서 에어컨 거의 하루 종일 틀고 있는 가정 그리고 그런 뭐 장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커피 매장 에어컨 바람을 타고 비말이 퍼졌을 가능성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그만큼 위험한 건가요? 이 에어컨 사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에어컨도 좀 관련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혼자 계시면서 에어컨을 사용하시면서 이 에어컨 써서 걸릴 거야 이런 걱정은 사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예. 문제는 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런 에어컨을 쓸 때죠. 저희가 예. 에어컨을 쓰면 몇 가지를 걱정하는데 예. 첫 번째는 환기를 잘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노출되어 있던 이제 환자분이 계셨다는 가정하에서요. 예. 있었던 그 비말들이 예. 계속 이제 밀집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환자분이 그런 뭐 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의 앞쪽에 바람이 나오는 앞쪽에 예. 위치하고 있다면 예. 그 바람을 타고 뒤쪽으로 이 가벼운 비말들이 더 멀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파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특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카페나 음식점과 같이 예.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의 전파는 더 예.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거의 무슨 다중 매장에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망설여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음식점이나 예. 카페 같은 곳에서 예. 전파 위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그런 위험도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예.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했던 것인 것뿐이지 위험도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예. 특히 지금처럼 환자 발생이 많은 시기라면 예. 가급적이면 이제
실내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가능하시다면 이제 테이크아웃 같은 방식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참 정부도 고민인 부분이에요.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또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방금 기사 때 소개가 됐었는데 코로나19를 완치하신 분들, 그런데 후유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탈모, 당뇨, 우울감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병이 걸린 것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개인의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는 면도 있고 여러 충격이 있으니까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었고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원래 이런 감염 질환이 생기면 몸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들 때문에 원래 당뇨가 있었던 분들도 혈당 조절이 좀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소인이 있었던 분들도 혈당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서 영향이 어떻게 미쳐지는지 좀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용하는 약물 이제 예전에 뭐 연구에서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것들이 이제 중증 환자에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가 있어서 현재 중증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자체도 혈당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치가 되셨더라도 기저질환이 그전에 이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감염 질환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감염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 걸렸을 때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합병증이라는 게 예전에 뭐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조절되지 않거나 나빠지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이건 뭐 코로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지금 뭐 사실 이 20대 젊은 층에서 코로나 걸렸다 완치되신 분들은 뭐 지금까지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뭐 우울감 얘기는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 탈모는 뭡니까? 왜 탈모 현상을 또 호소하신 분이 있다 그래요? 네, 탈모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주거든요.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관련성이 있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탈모가 코로나19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개별 사례만 갖고는 저희가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후유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기사 하나 보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낙연 의원 2주간 자가격리입니다.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여당 전당대회 차질이다. 자,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답니다. 보건소는 31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했다. 근데 29일 전당대회입니다. 그럼 전당대회 참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가격리니까요. 자, 최 교수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이제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자가격리 2주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검사의 의미를 좀 보다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검사에서 양성이라는 건 뭐 바이러스의 매출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는 없는데 음성일 때가 문제입니다. 음성이라는 건 걸리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걸렸지만 아직 바이러스의 배출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접촉이나 이런 면들을 역학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위험도가 있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할 수 있다면 지금 검사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잠복기 중에 이제 발생 증상이 생기고 바이러스 배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잠복기까지는 격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다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럼 중간에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증상이 생기면 추가로 검사가 될 수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격리를 해제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100%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가 정치권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음성이지만 좀 더 조심해야 된다. 혹시 모른다. 그래서 자가격리 상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당대회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낙연 2주간 자가격리 전당대회 차질 불가피. 그렇습니다. 유력주잖아요. 유력 후보인데 전당대회 참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집에서 보셔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의 정치권 초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내용의 앞부분이요. 방송국에서 확진자 간접 접촉, 근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지금 검사도 했지만 자가격리 상태요. 음성 판정 받았지만 자가격리. 선거운동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할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인 정근택 부위원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전당대회 그동안 가뜩이나 관심 못 받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전당대회도 굉장히 규모를 줄여서 뭐 온라인 형태로 한다. 그런데 또 유력 후보가 자가격리예요. 그럼 현장에 또 나타날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도 예. 지역마다 돌아다니면 뭐 지역위원장들만 들어와라 해서 인원도 제한하고 있었거든요. 예. 작성하고. 그래서 뭐 많아야 한 100명 정도 참여해서 이제 전당대회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사실은 어제 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되면서 어제 이제 원래 대전 MBC 방송 토론에 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은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방송국 측에서 그건 안 된다. 그 방송국이 아니라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예.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예. 아마 오늘도 원래 100분 토론 예정돼 있는데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후보가 지금 자가격리니까 그렇죠. 다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아마 이번 주말에 원래 경기, 인천, 예. 서울에 일정이 있는데 취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조금 말은 못하지만 불만이 있으시겠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낙연 후보가 어쨌든 약간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예.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오죽하면 하고 정치권에 뭐 이대낙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9일 날도 원래는 예. 이제 체조 경기장에서 예전 같으면 한 뭐 몇만 명 모여서 하는데 예. 다 줄여가지고 이제 중앙위원들 한 400, 500명, 600명 정도 예. 모아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당사에서 원래 하기로 했거든요. 예. 당사에서 50명 이하로 모여가지고 그것마저도 지금 어찌 보면 못할 상황이 돼서 그럼 이제 만약에 누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예. 당선됐을 때 보통 당선되면 나와가지고 연설도 하고 그렇죠. 뭐 인사도 깃발도 하고. 흔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제가 보기에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져서 만약에 그 모습 자체를 전당대회 그 진행 자체를 이낙연 후보 같은 건 집에서 봐야 돼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29일 날 전당대회인데 30일 날 12시까지 지금 자가격리니까 결국은 전당대회 마지막 행사장에도 이제 못 나오게 된 상황이라 사실은 전당대회 이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 뭐 연기도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연기. 그렇죠. 연기를 하게 되면 또 근데 이제 정기국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예. 9월 달부터 이게 연기는 안 하고 29일 날 하는 거는 확정됐는데 참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후보와 경쟁하는 다른 당권 도전 후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답답할 때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토론회도 활발히 하면서 뭔가 본인들 호소도 하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다 막혀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낙연 오늘 아마 예. MBC 100분 토론도에 아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전화로 참여하겠다 이랬는데 방송국에서는 그럼 또 그게 형평성이 전화로 참여를 그렇죠. 하겠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한 분, 두 분은 방송 화면으로 나오고 한 분은 예. 전화로 연결하면 이게 뭐 토론회 같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예.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대로 그냥 전당대회가 어찌 보면 그냥 흘러가버린 끝나버리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흥행이 안 돼서 걱정이 많은데 예. 나머지 두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엔 불가항력이긴 하지만 참 여러 가지 그 이제 도전하시는 후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 확진의 여의도 술렁.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광화문 집회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지금 검사를 받으신 분들, 뭐 기다리시는 분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 경찰이 코로나 검사 요청을 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경찰에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반발일까요? 호통일까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의원만 3번 했다. 왜 나보고 갑자기 뭐 동행을 해서 뭐 검사를 받아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강한 불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또 영상으로 또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요. 그럼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을 강제로 강제로 어느 게 아니었습니까?
저는 저 언론이 아니고 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 자, 원래 영상이 좀 깁니다만 이제 경찰이 좀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요. 좀 반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간 자가격리 대상이신 분과 이제 가까이 있었는데 그분은 경찰이 이제 가서 얘기해서 이제 모시고 갔는데 옆에 계셨으니까 혹시 위험하니까 뭐 검사를 받거나 이러시면 어떠십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강한 반발을 한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김문수 전 대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네, 계속 거꾸로 가고 있어요. 경기도지사 할 때는 대권 후보로 굉장히 그 촉망받는 분이고 저도 신문 기자 하면서 그때 간담회 보면서 야, 굉장히 그 경륜 있고 훌륭하신 분이다 했는데 그때 대구 출마 내려가면서부터 좀 삐뚤어진 길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대구 출마하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 좀 왔다 갔다 하고 태극기 부대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국가적인 위기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도 협조해 줘야죠. 예를 들면 그 경찰이 음주 단속 하는데 왜 하필 내 차만 잡아 이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경찰이 하고 싶어서 합니까? 지금 그 사랑 일행 중에 한 분이 사랑제일교회 그 뭐 관련자라 검사를 자가격리 대상인데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는데 김문수 전 지사도 옆에 있으니까 좀 같이 가서 합시다. 거절을 할 수 있대요. 그 권고였죠, 그거는. 그렇죠. 거절하면은 그래 나는 안 가겠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라고 뭐하러 이렇게 큰 소리 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꼰대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보수의 지도자급이잖아요. 정광훈 목사나 이런 분한테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이거 큰 위기다. 나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고 정광훈 목사도 빨리 자가격리나 그 검책 받는 거 여러 가지로 전폭적으로 명단 내는 것까지 협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자칫하다가 정치하고 방역하고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건 뭐 저는 민주당도 그거 해야 된다고 보고 보수 야당 인사들도 정치하고 방역하고 혼동이 되면 안 됩니다. 방역 코로나는 정치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과학이고 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 전 지사의 대응이 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문수 전 지사의 아까 영상도 그렇고 기사에 소개된 내용들에 보면은요. 뭔가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함. 그리고 왜 나를 갖고 압박하는가 뭐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말을 하는 걸 보면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 진영이 어쨌든 정권을 잃어버리고 3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많은 응분이 축적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급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지점에서 계속 음모론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갖고 그런다. 아니면은 정광훈 목사가 주장한 대로라면은 보건소에서 검사하면 어떻고 무슨 뭐 병원에서 검사하면 어떻고 다르다. 뭐가 다르게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뭔가 정권이 불합리하게 본인들 탄압하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기저에 이제 공감대가 깔린 것 같거든요. 이 지도자급 인사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들한테 보기에는 제가 이제 몇 번 언론에 지적했던 게 지금 법 여권 인사들 중에도 보면은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유시민 씨도 보면 나만 잡으려고 그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에게만 불합리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 눈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오히려 특권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꼰대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굉장히 좀 일반인의 삶과 다른 삶을 살길 지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굉장히 검소하고 그리고 소탈하신 행보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최근 한 3년간의 행보 속에서 보면은 그 응분이라든지 울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괴가 다른 행보를 하고 계시다.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코로나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당 측 인사도 노출이 될 것이고 야당 측 인사도 노출이 될 것이고 할 텐데 그에 대한 대처 방식이 만약에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야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딱 12시간 전에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저랑 이낙연 의원을 여야 각각 대표로 해가지고 토크 콘서트 초대했었는데 저 혼자 했어요. 이낙연 의원이 그렇죠. 못 나오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하여튼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모양새로 이제 비춰지는 것이고 김문수 지사의 저런 어떤 모습, 특히 경찰관은 공무집행을 하는 주체인데 그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사실 항의를 강하게 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 간에 어쨌든 모습을 대비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모습도 어제 좀 소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죠. 그리고 뭐 코로나19에서 이제 검사를 받거나 뭐 음성, 양성, 우리 검사 중인 분들 사진까지 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